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12연기설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오온과 무아에 대해서 두 차례 했고요. 오늘은 12연기설이 왜 이해하기 어려울까 하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12연기설은 다들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불교 교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12연기설은 참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도대체 왜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을까 하는 측면들을 제가 또 나름대로 생각하고 공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연기설 바로 들어가기 전에 나비효과라고 하는 말씀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브라질에서 날개가 날개짓을 하면 텍사스에 토네이도가 일어난다는 그런 이제 설인데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이 설 자체는 미국의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츠라고 하는 분이 강연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1972년이니까 벌써 한 50년 정도 전에 나왔던 얘기네요. 그래서 나비 한 마리가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 브라질에서 날개짓을 하는 거니까 남반구에서 하는 거니까 북반구에 있는 미국의 텍사스의 토네이도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그런 설정이고요. 이런 식으로 토네이도가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최근에 토네이도 한번 일어났었죠. 일어나가지고 미국에서 한번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설정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1952년인가요? 그 소설에 나옵니다. 소설에 나와가지고, 이 소설의 설정이 뭐냐 하면 중생대에 나비 하나가 이렇게 날개짓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미국 대선 선거 결과가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희대의 독재자가 탄생을 했다는 그런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이분이 독재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선거 결과를 중생대의 나비가 이렇게 날개짓하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 미국은 아니고 이제 소설에서는 미국이라는 말은 안 나왔는데 미국이겠죠. 미국의 작가가 쓴 거니까. 이분이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장르가 SF 소설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작 아시모프나 아서 클라크 같은 분들하고 나란히 3대, 아서 클라크죠. 3대 SF 작가에 속하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소설에서 이제 나온 설정이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72년도에 기상학자입니다. 에드워드 로렌츠라고 하는 분은요. 이분이 강연에서 나비 효과라는 말을 써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교권에서도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날개짓 하나가 토네이도를 일으키듯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과 배치를 시키면서 연기설을 설명하는 그런 이제 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나비 효과 연기설 이러니까 이렇게 주르륵 인터넷에서도 기사들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위로 위에서 한번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인 거죠. 일찍다 다즈길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요. 하나의 사태가 일어나는 원인을 단 하나에 돌리지 않고 그 다음에 모든 부분들이 자기가 알 수 없는 일에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일찍다 다즈길이고요. 하나는 전체에 연루되어 있고 전체는 하나 속에 들어가 있다. 이런 식의 설명 방식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비 효과라고 하는 말로 연관을 시켜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대체로
연기의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요. 또 독특하게 이제 서양의 철학과 동양의 연기론들, 그러니까 서양의 인과율과 이렇게 대조를 시켜가지고 서양식 인과율하고 불교의 연기론은 전혀 다르다라는 식의 논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은 단선적인 어떤 중요한 원인 하나가 직선적으로 쭉 이렇게 결과를 낳는 그런 방식의 인과론이라고 한다면, 연기론은 동시구기에 모든 것이 상호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설명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까는 그 화엄식의 설명이었는데 누군지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여기는 이제 초기 불교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역시 연기법과 나비 효과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설명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찍다다즉일이니 뭐 일미진중 함시방이니 중중무진이니 하는 주로 화음적인 그런 어떤 연기적인 세계관과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매력적이죠. 일찍다다즉일이나 아니면 일미중중 함시방이나 중중무진의 세계관 같은 경우에는 다들 그러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불교를 처음 접할 때 이제 선이나 화음 쪽을 통해서 접할 수밖에 없고요. 한국인의 이런 불교계의 상황상 이런 말들이 더 익숙합니다. 일찍다다즉일 중중무진, 저희들 매일 법성계에서 보고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죠. 이런 식의 연기설들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12연기가 이런 식의 중중무진이나 아니면 일찍다다즉일에 혹은 상의 상관적인 그러한 연기 방식일까 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역사적인 변천 과정의 결과다 하는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고요. 그래서 원래 12연기의 원초적인 형태라고 할까요? 그런 형태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재해석되고 재해석되고 재해석되어서 중중무진의 연기까지 갔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중중무진 연기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벅차고요. 처음에 원형적인 사고방식이 주류적으로 어떻게 12연기가 이해되었는가 하는 말씀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2연기설은 사제설과 더불어서 불교를 대표하는 진리 개념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처님은 12연기를 깨달았다라는 말씀에도 동의를 하실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대승불교권이고 특히 화엄의 영향이 강한 불교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서 화엄 사상이 연기를 굉장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시편 연기니 뭐 하는 식의 중중무진에도 연기를 붙여서 중중무진 연기니 하는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당연히 12연기를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과연 진짜로 그러냐라고 묻는다면 사실은 잘 모릅니다. 예, 부처님의 깨달음이 뭔지는 잘 모르는데, 적어도 인도 불교의 전통에서는 부처님의 깨달음은 사제설로 확립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은 제가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제설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이 어떻게 역사적인 변천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궁극적인 진리의 이상이 사제설에서 무화술로 바뀌었다가 12연기로 바뀌었나 하는 것도 이렇게 탐구한 논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도 그때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깨달음의 내용 자체가 달리 주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제든 12연기든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으로 설명이 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두 이제 진리설을 많이 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제는 광대하고 연기는 심오하다 라는 이런 이제 표현도 심심찮게 이렇게 경전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심오하다는 표현은 뭐 감미라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도 한번 나왔던 건데요. 부처님 열반 후에 부처님은 대양처럼 심오하다 그런 식으로 존재한다 라는 식의 표현으로 한번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표면에서 이렇게 그 파도가 이렇게 휘몰아치고는 있습니다만 안에는 어떤 고요한 형태로 알기 힘든 형태로 있는 그러한 존재 방식에 대해서 심오하다라는 말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간편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정도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12연기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까? 일단은 숫자가 많습니다. 외우기 힘들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12연기 한번 외워봐라 하면 한 중간쯤 가다가 내가 애 다음에 취가 나왔나 유가 나왔나 이렇게 막 헷갈리거든요. 일단은 숫자가 많아서 외우기 힘들다 이런 게 있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인과관계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사제만 하더라도 그냥 고제, 집제해서 뭐 결과, 원인 딱 되고요. 그 다음에 멸제, 도제해서 결과, 원인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이 되는데 12연기는 무명에서 행이 나와서 식이 나와서 명색이 나와서 육처에 나와서 촉이 나와서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인과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또한 이해하기 힘들다. 그렇게 이제 많이들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사실은 진짜 얘기인데요. 12연기는 중복되는 지분이 많습니다. 공부를 하시다 보면 다들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만 무명은 저기 뒤에 있는 7번째죠. 8번째 지분입니다. 가래죠, 가래. 가래하고 취가 무명과 동일시됩니다. 그 다음에 행은 그 다음에 나오는 유와 동일시되죠. 그 다음에 식은 생과 동일시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할까요?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이지가 않은 거죠. 원리라고 하면 이게 사실은 가벼워야 되거든요. 굉장히 최소한의 어떤 원칙만 집어넣어서 깔끔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12연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복이 많이 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또한 어렵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하기 어려운 연결관계가 있죠. 이게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명에서 행이 나왔다 하는 것도 물론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왜 갑자기 행에서 식이 나오지? 예를 들면 행이라고 하는 개념은 오온에서 보면요. 색수상 네 번째 행이 나오고 식이 이렇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생의 관계로 보면 사실은 근과 경이 만나서 촉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느낌 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관념 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행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또 설명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는 발생의 순서에 따라서 설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는 문제가 안 되거든요. 식이 행 다음에 나오는 것은. 그런데 12연기설은 이게 어디에 연해서 무엇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시간적으로 나중에 발생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했을 때 이상하다. 왜 행 다음에 식이 나오지? 식이 먼저 있고 행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심리적 과정에서의 발생 순서일 것 같은데 여기는 왜 반대지?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교설하고 발생의 순서나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12연기를 어렵게 이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수에서 애로 넘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라고 하면 보통 저희들이 아까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근과 경과 식이 만나서 이제 느낌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요. 느낌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가 있어서 이제 좋아하는 느낌, 좋은 느낌, 싫은 느낌, 뭐 그냥 좋지도 싶지도 않은 무덤덤한 느낌.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좋아하는 느낌이면 가래가 생기는 게 맞죠. 그건 뭐 그냥 단순하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싫어하는 느낌이 발생했어요. 거기에 왜 가래가 생길까요? 이건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다음 연결고리로 이어져 나가는 게 사실은 매끄럽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연기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죠.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식의 어려운 12연기를 어쨌든지 이해 가능한 형태로 설명한 것이 전통적인 설명의 방식입니다. 그게 잘 알고 계시는 3세 양중인가설입니다. 이건 뭐 많이들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얘기니까요.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보시면 무명과 행이 과거죠. 그 다음에 식에서 유까지가 현재입니다. 그 다음에 생과노사가 미래죠. 그래서 3세에 걸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시면 무명과 행이 원인이 되어서 식부터 수까지가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끊기죠. 여기서도 중간에 한번 끊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애취유가 원인이 되어서 다음 생의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 결과가 이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3세 양중인가설이죠. 그리고 이것이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좀 둥글게 이렇게 돌아가는 원형으로 된 그림이 있으면 좋은데 이거 제 책에서 이렇게 가지고 온 건 제가 번역한 책에서 가지고 온 건데 일직선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런데요. 이게 끊임없이 돌아가죠. 네, 끊임없이 돌아가는 윤회의 이런 과정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3세 양중인가설이고요. 저희들이 보통 대승불교권에서 특히 동아시아 대승불교권에서 소승이라고 부르는 설일체 유부에서 주장하는 설입니다. 3세 양중인가설은요. 이거 약간 다른 설이 있습니다. 2세 일중인가설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거는 과거세 하나, 그 다음에 현재세 하나 이렇게만 이제 하는 설도 있습니다. 이것도 화엄경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승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아비달마의 대표적인 설일체 유부든 아니면 대표적인 대승의 경전이든 12연기설은 윤회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태생학적 이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윤회설의 좀 자세한 이제 버전이라고 할까요? 아예 현세를 이렇게 쭉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현세의 식은 수태시 첫 순간입니다. 수태시 첫 순간. 이 수태시 첫 순간이란 뭐냐 하면 이제 그 남녀의 정혈이 이제 엄마의 자궁에서 이렇게 만날 때 그때 중유가 이렇게 딱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혹은 건달바가 이렇게 딱 들어간다고 하죠. 그 순간이 수태시 첫 순간입니다. 그때 비로소 현생에서의 생이 시작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뭐 태어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딱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논의가 사실 현대적으로 약간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낙태죠. 낙태가 생명을 죽이는 것이냐 아니면 여성의 자기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하느냐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불교에서도 사실은 거기에서 대답할 종교적인 측면에서 대답해야 한다고 했을 때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좀 대답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현상이거든요. 이런 교리에 따르면요. 어쨌든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명색과 육처가 태 내에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촉이
출산과 영아기 정도라고 할까요? 수는 청소년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새 말하면 이제 제2차 성징이 나타나기 전까지, 성욕을 느끼기 전까지라고 이렇게 논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애취가 성욕을 느껴서 성욕 외에도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재산이나 이런 것 혹은 권력이나 이런 것에 집착하는 시기를 이제 청년기라고 하고요. 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생 전체를 가리키기는 개념이기도 한데요. 다음 생의 원인이 되는 업의 총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이 순서에서는 취 이후에 좁게 장노년기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더구나 옛날 인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이제 인체 해부를 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자세한 이 인체의 신체에 대한 또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제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만 부처님이 태어날 때 옆구리로 태어나시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신화적으로 해석을 해서 크샤트리아라는 신분을 상징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제왕절개한 거다. 이런 식의 말씀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인도가 당시에도 의학이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어가지고 충분히 가능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사람들이 자궁에 있을 때의 태아의 발전 단계는 관찰을 한 것 같아요. 아마도 낙태를 했거나 뭐 이런 기록 그것들을 계속 이제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태아 상태에서의 어떤 상태 변화에도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 내에 있는 상태를, 이것도 주류설입니다. 아비달마설인데요. 5가지 이렇게 구별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태시 첫 순간부터 7일째를 산스크리트입니다만 그냥 깔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7일째를 알고다, 세 번째 7일째를 패신, 네 번째 7일째를 가나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죠. 이 다음부터 출산까지를 뿌라샤카라고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아마도 7일째 그 다음 단계를 설명하는 문헌도 있는데요. 태내에 있는 단계를 8단계로 구분하는 설도 있거든요. 거기는 7단계 정도 되면 감관이 전부 갖추어지는 시기,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내에 있으면서도 인간의 신체의 5근이 전부 갖추어지는, 이 9근이라고 그러는데요. 갖추어지는 시기부터 출산 때까지를 이렇게 통칭해서 8단계로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 사람들이 해부학적인 지식이 있었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명색과 육처가 어디서 나눠지느냐 하면요. 명색 단계는 아직까지 감관이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단계. 육처는 육근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원래는 수태치 첫 순간은 의근, 왜냐하면 이제 식이 들어가니까 의근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장 미세한 감각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신근입니다. 신체가 있으니까 당연히 정혈, 세포 2개가 합쳤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신체니까 촉감이 있다고 이렇게 이제 보더라고요. 아주 미세한 형태겠지만, 그래서 아주 미세한 형태로 의근과 신근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게 점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세포 분열을 거쳐가지고 감관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눈부터 제일 먼저 생기나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요. 그래서 어쨌든 육근이 이렇게 다 생겨서 출산할 때까지를 육처, 그 이전을 명색, 이렇게 이제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12연기의 이해 방식을 나타낸다고 보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북전을 통틀어서 이것이 주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것이 3세 양중이 되었던 아니면 2세 일중이 되었던 윤회를 설명하는 과정으로 12연기를 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현대학자들은 좀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또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그냥 아비달마식의 왜곡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습니다. 20세기 초에 서양의 근대 학문과 근대 과학을 받아들인 일본 학자들이 굉장히 이런 태도를 많이 취했습니다. 많이 취하고, 그래서 태생학적인 기설은 굉장히 수준 낮은 아비달마적인 예다. 그런 식으로 하고, 대안으로 이제 제시를 하는 것이 동시적인 연기관입니다. 상위상관적인 동시적인 연기관. 여기 이제 중간계통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간에서는 이런 상관적인 연기를 사라는 것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실제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중간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많이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버지와 아들이 상호 의존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없을 때는 아버지가 될 수 없고,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이 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인데요. 이건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논리적인 관계하고 사실의 관계를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헷갈려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관계로서는 아버지와 아들은 의존적인 관계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발생의 측면, 사실의 측면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의존하는 일방적인 관계죠.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관계를 이제 논리적인 관계로 바꿔가지고 상호 의존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엄 사상에 근거하는 아까도 나왔던 나비 효과와 이렇게 관련을 많이 시키는 그런 일찍다자적이나 아니면 뭐 중중무진의 연기나 일미진중 함시방의 연기, 법계원융이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제 논리를 많이 가지고 와서 연기를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심리학적으로 해설한다든가 철학적으로 해설한다든가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불교 전체가 사실은 심리학적인 그런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제가 봐도 아직도 이게 우리의 마음속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객관적인 현실을 얘기를 하는 건지 모호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인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유의 방식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 안의 현상과 마음 밖의 현상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과정이나 하나의 설명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 이게 뭐 동일성의 원리라고 해도 좋고 대응성의 원리라고 해도 좋고, 제가 전에도 한번 원리학당에서도 이제 수미산을 세우다라는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팎을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심리적인 측면에만 이렇게 초점을 두고 해설을 하는 거죠. 철학적인 해설도 심리철학적이거나 철학적인 해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3식지, 제4명색, 제5육처 이런 거를 어떻게 하느냐면 근경식 삼합으로 해서 촉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수가 발생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사실은 우리의 인식이 발생하는 과정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측면에서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해설이 가능한 게 또한 12연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12연기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가 했을 때 사실은 제가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해석은 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소설을 보면 소설의 작가의 의도가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읽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종교도 사실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당연히 의도가 있고 진리이겠지만 사실은
현재 있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사실은 조금 더 실천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처님의 원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를 또 굉장히 중시를 합니다. 그래야 현재 지금의 맥락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생기거든요. 설득력 있는 방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의도로 했느냐가 핵심 포인트를 알기 위해서는 원래 부처님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설했는가, 혹은 부처님이 아니더라도 그 후대의 논사라고 하더라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특정한 설을 만들었는가 하는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의의이기도 하고, 문헌을 이렇게 공부하는 실천적인 의미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12연기가 만들어진 가장 근본적인 의도가 뭐냐? 라고 했을 때 12연기는 기원이 다른 두 개의 연기설이 결합한 것으로 보는 게 가장 타당하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가장 원래적인 형태였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무명에서 시작해서 노사로 끝나는데요. 중간에 수까지를 한번 딱 끊으면 아까 수에서 에로 넘어가는 연결고리가 굉장히 어색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왜 어색하냐 하면 에부터 노사로 끝나는 연기 형식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완결된 형식입니다. 그리고 무명에서 시작해서 수로 끝나는 연기 형식도 이거는 완결된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두 개가 붙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독자적으로 완결된 형식의 연기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의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이 둘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인 사람의 의도가 뭐고 왜 붙였는가? 이게 12연기설의 이해를 위한 핵심적인 출발점이 되는 거죠. 뒤에 거부터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연기가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일까? 라고 한다면 이건 저는 사실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인도 전통의 기본적인 것으로 봐서는 부처님의 깨달음은 역시 사제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원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반드시 그런 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게 이런 식의 12연기설의 원형들은 수타니파다에 무수히 나타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수타니파다가 굉장히 최고로 오래된 경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최고로 오래된 경전 안에 12연기설이라고 하는 완비된 형태는 아니지만 대충 한 5지, 7지 정도의 연기설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연기설 자체가 완전히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런 연기설의 원초적인 형태는 부처님 당시에 이렇게 있었을 텐데 12연기설이라고 한 완비된 형태로는 약간 늦을 것이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늦냐 하면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뒤를 이렇게 한번 잘라보면요. 애부터 시작해서 노사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전형적인 사제설의 형태입니다. 고제, 집제, 멸제, 도제해서 집제가 가래였죠. 그 다음에 고제가 결국 생로병사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 뭐랄까요? 새로운 요소라고 할까요? 사제설에서는 등장하지 않던 몇 가지 개념들이 그냥 첨가된 형태일 뿐입니다. 보통 학자들은 이거를 사제설의 발전 형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제설에서 간단하게
가래로부터 고통이 발생한다. 아니면 고재의 원인은 집재 곧 가래다라고 간단하게 설명했던 거를 조금 더 이 새로운 요소들을 붙여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해설을 해보면요. 애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집착을 이렇게 불러일으킵니다. 애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탐진치 중에서 탐을 의미를 합니다. 탐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 탐착을 내니까 집착하게 되는 거죠. 이건 자연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가래와 집착이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유라고 하는 것은 윤회적 생존 전체를 의미를 하는데요. 그것의 원인이 되어서 생이라고 하는, 즉 재생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윤회적 과정을 만들고 노사라고 하는 고통의 총체로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사제설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발전 과정상으로 본다면 오래된 요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래를 원인으로 본다는 거죠. 가래를 원인으로 보고 그 가래를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는 팔정도를 듭니다. 이게 초전법륜경에 나와 있는 얘기죠. 중도를 설하고 팔정도를 설합니다. 그리고 팔정도의 제일 마지막 정정이 바른 삼매이고 이게 아마 사정려일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설해지는 사제는 이론적인 형식이니까요. 실천적으로는 결국은 바른 삼매 정려를 통해서 가래를 없애는 것이 이 사제설의 어떤 실천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원인은 가래고 이 원인을 없애는 실천적인 방법은 사선입니다. 어떻게 없앱니까? 초선에서 만족과 행복이라고 하는 가래에 반대되는 긍정적인 정서를 이렇게 확장 혹은 심화시켜 나가면서 평정이라고 하는 뭐랄까요, 좋은 것을 봐도 집착하지 않고 나쁜 것을 봐도 혐오하지 않는, 싫어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 상태로 나아가는 것, 그게 선정의 수행 방법이었죠. 이게 오래된 겁니다. 아마도 쭉 이제 역사적으로 재구성할 때 오래된 것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전반의 칠지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무명에서 시작하고 수로 끝나는 거죠. 이 수가 아마도 원래는 고수였을 겁니다. 이건 추측의 영역인데요. 왜냐하면 고통이니까. 우리의 삶의 총체는 어떤 식으로든지 하더라도 고통스러운 것의 총체니까요. 이거는 아마 고수 혹은 고통 전체를 이렇게 의미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원인을 무명으로 삼느냐는 겁니다. 이거는 가래를 근본 원인으로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그리고 가래를 없애는 실천적인 수행 방식도 전혀 다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나왔느냐 보면요. 계속 초전법륜경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초전법륜경의 마지막이 사제를 통찰함으로써 무상정등정각을 얻었다라고 선언을 하시거든요. 그전에는 그냥 불사를 얻었다 정도로 그칩니다. 근데 사제를 통찰했을 때 비로소 무상정등정각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제가 지지난 시간인가요? 왜 사제를 통찰하는 것이 해탈을 야기한다라고 설명되는가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그것이 실현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인식함으로써 그것이 실현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적인 인식을 통해서 해탈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이게 가래를 선정을 통해서 없앰으로써 해탈을 얻는다라는 거하고 다른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초전법륜경에서는 안 나오는데요. 초전법륜경에서는 안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제자들의 해탈도를 서술하는 데는 그 사제를 통찰한 다음에 사제를 통찰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룰을 통찰하는 방식이 나옵니다. 룰은 아슈라바라, 셀루자 아슈라바라고 해서 탐진치 삼독을 이제 룰이라고 합니다. 근데 누의 원인이 누의 우리가 이제 그 고진멸도랑 이렇게 생각하는 게 똑같습니다. 루가 있고요. 루의 원인이 있고 루의 소멸이 있고 루를 소멸하는 이제 방법, 중도적인 길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거든요. 그게 제자들의 해탈 방식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루라고 하는 삼루설이 성립을 한다는 겁니다. 약간 다릅니다. 가래 하나만 인정을 하는 거랑 루를 원인으로 보는 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루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탐진치 세 개의 번뇌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치를 더 근본적으로 간주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치로부터 탐진이 나온다고 하는 사고방식인 거죠.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몸이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잘못된 견해 아닙니까? 그러한 잘못된 견해가 내 몸을 나 혹은 나의 것으로 집착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착 그 자체에서 한 발 더 파고 들어가면 잘못된 인식이 그 배후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등장을 하고요. 그게 번뇌를 가래 하나가 아니라 탐진치라고 하는 세 가지 형태의 삼독이라고 하는 형태의 설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치, 무명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가의 연세가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새로 만들어져서 무명이 있고 그 다음에 행이 있고 식이 있고 명색이 있고 육처촉수라고 하는 결국 무명에서 시작해서 고통스러운 고수라고 하는 혹은 고통 전체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새로운 연기설이 성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드시 뭐 늦다 빠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요거는 이전에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사고방식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래를 주 원인으로 하는 연기설과 무명을 주 원인으로 하는 연기설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거를 합친 겁니다. 누가 합쳤을까요? 왜 합쳤을까요? 사실은 같은 질문인데 합친 것은 가래의 원인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가래라고 하는 것을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단순히 선정을 통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래를 이야기하는 잘못된 견해를 없애야 된다 하는 식으로 좀 더 깊은 원인을 파고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래 앞으로 이렇게 붙임으로써 가래에서 시작되는 사제설의 보다 더 깊은 원인을 만든 형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반드시 칠지 뒤에, 즉 무명으로 시작해서 수로 끝나는 연기 뒤에 반드시 가래에서 시작해서 다시 시작해서 노사로 끝나는 게 반드시 붙일 필요는 없는데, 이런 것들을 의도를 해가지고 앞에 붙임으로써 12연기라고 하는 긴 과정을 이렇게 만든 거죠. 위에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전생의 탐진치, 여기 행이라고 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개념인데요. 전생의 탐진치를 원인으로 해서 시기, 모태에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달 동안 머문 후에 출산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경험한다. 이게 하나의 완결된 형식의 이제 연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앞에 7지나 뒤에 5지나 전생에서부터 내생을 불러일으키는 윤회의 과정을 근본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 같고, 물론 뭐 인식론적인 과정으로 해설을 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무명을 근본 원인으로 해서 현실의 고통을 설명하느냐, 가래를 근본 원인으로 해서 현실의 고통을 설명하느냐, 요 차이가 있는 거고, 12연기는 무명을 근본 원인으로 보는 사람들이 가래에서 시작하는 이제 연기설을 불필요하지만 이렇게 갖다 붙임으로써 어떻게 사실은 비판적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래를 원인으로 해서 선정을 통해서 해탈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제 원인 진단과 수행 방식을 비판적으로 보는 겁니다. 12연기설은. 그래서 니네들이 말하는 가래가 원인이고 선정으로 해탈할 수 있다, 그거는 잘못된 거야. 우리가 얘기하는 무명이 가장 근본 원인이고, 무명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 더 중요한 수행 방법이야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반영된 그런 이제 이론 구조라고 하는 거죠. 이게 12연기설의 가장 원래적인 그런 형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는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뭐랄까요, 타당하고 합리적인 설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의견에 찬동을 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초기경전이나 아비달마 혹은 대승까지 이렇게 쭉 통시적으로 봐도 선정을 중시하는 수행계통하고 반야를 중시하는 수행계통은 계속적으로 긴장관계가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승하고 선승은 서로 긴장관계가 있습니다. 2판과 4판이라든지 이렇게 긴장관계가 있고, 조금 넓히면 학자와 스님들 사이에도 약간의 긴장관계가 있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당연히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고, 반야나 지혜를 중시하는 쪽의 의도가 듬뿍 들어간 그런 설이 12연기설이고, 사실은 이게 주류가 됩니다. 이게 주류 학설이 됩니다. 여기 아비달마에서는 지혜를 위주로 하는 설이 수행론이 위주가 되어서 선정을 위주로 하는 수행론은 굉장히 반개로 이렇게 밀려나거든요. 이게 아비달마의 특징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선정 수행의 전통은 계속 굉장히 강력한 전통이어 가지고요. 선정 수행 전통도 굉장히 강력한 전통이어서
끊임없이 이렇게 남아있다가 대승불교의 형태로 막 부활을 하는 그런 인도 불교 안에서는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물론 대승으로 부활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인도 안에서는 좀 반개이기는 합니다. 대승불교는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에서의 주류가 되었고요. 인도에서는 소위 말하는 소승불교, 아비달마 불교가 부처님 당시부터 불교가 멸망할 때까지 주류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반야나 해계통의 수행론이 우위를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선정을 이렇게 아예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그런 이제 방식은 아니라 항상 균형을 취하는 방식은 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간쌍운이라든지 뭐 이런 식은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적인 내용을 이렇게 벗겨보면 해위주의, 반야위주의 방식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12연기설의 주류화는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통적으로 3세 양중인가설이나 태생학적인 이해 방식이 왜 이런 식으로 나오느냐 하면 원래 그랬기 때문입니다. 원래 앞에 7지분이든 아니면 뒤에 5지분이든 무명이든 가래든 간에 그것을 근본 원인으로 해서 고통스러운 현실이 발생하는 것을 설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요거를 둘을 합쳐버리니까 이런 식의 인과라고 하든지 아니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중복된 설명 방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귀결이고요. 가장 주류적인 해설의 방식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타당성 여부나 현대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이것이 원래 의미하고 그렇게 틀려지지도 않고요. 다만 수에서 애로 넘어가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고통이거나 고수였을 건데 이거를 두 개를 접합하기 위해서 조금 펑퍼짐하게 만들었죠. 고수가 아니라 그냥 수라고 하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확장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임리스하게 이렇게 넘어가도록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만들어진 12연기설이고 원래부터 중복되는 형태의 인과 과정이었고요. 다만 원인을 뭘로 하느냐의 차이인 건데 이거를 일직선상으로 늘여놓다 보니까 이미 확립된 전통 안에서는 3세 양중이나 2세 일중으로 재해석하는 그런 것이 가장 뭐랄까요 최선의 방식이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비 효과는 12연기설하고 무슨 의미 차이가 있을까? 무슨 설명이 이게 연관이 될 수 있을까? 어쨌든 재해석의 과정인데요. 이게 나비 효과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은 어떤 날개짓이 굉장히 큰 토네이도를 일으킨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불교 하시는 분들이 받아들여가지고 해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정확하게는 그게 아닙니다. 나비 효과의 정확한 의미는 초기 설정값. 초기 설정값이 약간만 달라져도 그게 전혀 다른 결과를 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게 연관되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까 말했던 로렌츠라고 하는 분이 기상학자거든요. 기상학자여가지고 지금도 뭐 기상 예고하는 게 거의 뭐 힘들지 않습니까? 슈퍼컴퓨터로도 잘 안 되는 게 기상 예고하는 거고 한국의 기상청은 늘 틀리는 게 특징 아닙니까? 왜 틀리느냐 하면 변수가 너무 많고 이게 사실은 결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초기 설정 값을 넣어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로렌츠라고 하는 사람인데 1961년인가 62년인가 아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보다도 못한 성능의 컴퓨터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초기 설정 값을 기록이 많이 남아 있어요. 0.506127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0.000127을 떼버리고 0.506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시뮬레이션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는 거죠. 이게 나비 효과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다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더 중요한 것은 미래의 결과는 사실은 알 수 없다라는, 이게 워낙 너무 변수가 많고, 그래서 정확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오히려 이 나비 효과라고 하는 이 이론이 가지고 있는 이 말의 배경이 되는 이론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게 뭐 카오스 이론하고 겹접합되거나 발전하거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제목이 굉장히 근데 결정적이지만 주기가 없는 현상,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막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라고 하면 이런 거죠. 동전을 던지지 않습니까? 동전을 던지면 동전이 앞이 나올 확률과 뒤가 나올 확률이 한 번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던지면 100대 빵이죠. 네, 100대 빵입니다. 두 번 던지면 75대 25가 될 수도 있고 또 100대 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10번, 100번, 10,000번 던지면 50대 50으로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뭐가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적을 하면 패턴이 생깁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정되어 있지 않지만 큰 스케일에서 보면 어느 정도 패턴이 발견된다. 이게 이제 카오스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그 얘기고요. 삼체 문제라고 해요. 삼체 문제. 제가 최근에 뭐라고 할까요? 이 SF 소설이나 이런 SF 드라마를 굉장히 어릴 때부터 좋아해가지고 최근에 본 제일 재미있는 드라마가 이 삼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컴퓨터입니다. 컴퓨터인데 뭘로 만들었냐 하면 3천만 명의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앞을 내냐 뒤를 내냐에 따라 가지고 0과 1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하나가 트랜지스터 하나예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태양의 궤도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람으로 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0과 1을 쭉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네, 열심히 트랜지스터가 일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제목이 삼체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물체가 두 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수학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호작용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그런데 이게 세 개가 되어버리잖아요. 계산 불가능합니다. 수학적으로 계산이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3체 문제 혹은 다체 문제, n체 문제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지금 다른 이제 행성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 행성의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태양이 3개입니다. 태양이 3개면 언제 태양이 뜰지를 모릅니다. 언제. 그리고 태양이 만약에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늘어서잖아요. 그러면 그 행성은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태양이 하나도 안 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성은 완전히 얼어버립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 행성에서는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태양이 언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뜨는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체는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구로 침략하는 얘기거든요. 예, 지구로 침략하러 옵니다. 태양 하나 바뀌니까 지구는. 이것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2개 이상, 3개 이상 넘어가면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역설적이게도 변수가 많잖아요. 굉장히 다수잖아요. 패턴이 생깁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어가지고 결국은 뭐냐 하면 확률적으로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과관계는 사실은 결정론과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인과율은 현대 철학이나 현대 과학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중간 사상입니다. 인도 없고 과도 없습니다. 인과관계도 없습니다. 다만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현대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확률과 통계가 현대의 사회나 뭐 물리도 설명하는 원리가 되는데요.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고 12연기를 했으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연기 공식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A가 있으면 B가 있고 A가 없으면 B가 없다 라고 할 때 A는 B다. 이게 이제 연기 공식인데요. 사실은 이런 식의 단순한 인과관계는 변수가 조금만 들어가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교의 연기론도 무명, 행식, 그 다음에 명색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쭉 나열을 해가지고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반론에 취약합니다. 그게 사실은 굉장히 좀 불교를 공부하면서 제가 재밌게 본다고 하기는 합니다만 현대과학이나 현대철학이나 이런 것 대결해서 불교가 어떻게 자신의 사상을 재해석해서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키포인트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오늘의 사실은 골자이기도 한데요. 결국 12연기설도 만들어질 때랑 전통적으로 3세 양중으로 해석하는 거랑 현대에 들어와서 이런 나비 효과나 다른 어떤 과학적인 성과나 다른 어떤 철학 사조의 영향으로 재해석하는 것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입장에서 12연기를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가 하는데 사실은 초점이 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의 신뢰를 제가 아비달마에서 3세 양중인 것을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아비달마도 그거를 자신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한 거거든요. 근데 크게 안 벗어났죠. 너무 벗어나 버리면 불교가 아니게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똑같은 이제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해석은 해야 되는데 너무 벗어나면 불교가 아니게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불교와 불교 아닌 것 사이에 이런 조그마한 옥솔길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불교 사상을 재해석해야 될 과제가 저희들한테는 있고요. 12연기설도 그거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이제 하나의 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게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나비 효과와 같은 사고방식이 불교 안에 있거든요. 여기 12연기설에서는 쓰여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세 양중인가를 설한 설일체 유부의 설입니다. 이분들은 원인을 6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요. 6인설을 듭니다. 그 중에서 제일 광범위한 의미의 원인이 능작인이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의 원인이거든요. 능작인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이 자신의 원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있는 거는 지금 앞에 계신 이사장님이 계셔가지고 여기에 있는 거고, 이사님, 다른 이제 보살님, 이제 거사님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법이니까 저기 우주 끝에 있는 먼지 하나도 지금 내가 존재하기 위한 원인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사실 여기서 화엄이 나옵니다. 이거를 재해석해서 화엄 5교장에서 이런 중중무진의 이런 이제 인과관계론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화엄이 어떻게 보면 유부, 설일제유부의 소승불교의 이런 인과론을 가지고 와서 만든 거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위에서 얘기했던 연기 공식하고 사실은 잘 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기는 A가 있으면 B가 있어야 되고 A가 없으면 B가 없어야 될 때 A를 원인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구 끝에 지금 트럼프 당장 없어져도 내가 존재하는 데에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이 연기 공식하고 넓은 의미의 능작인 증상과 이런 관계는 전통적으로도 약간 모순되는 이런 설명의 방식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현대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지금 현재의 우리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런 식의 불교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가지고 와서 확장하거나 재해석하거나 하는 거에 이제 달려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마지막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불교 인가론이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서양의 인가론하고 달리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인가론이고 일직선상의 인가론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충분히 일리가 있고 타당한 측면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불교의 인가론이 엄청나게 특별하고 그것이 유일하게 진리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인가론은 다양한 형식의 인가론이 있고 인가론이 없는 이제 사고방식을 가진 곳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과관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살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인과관계는 따집니다. 불교의 인과관계론에서 다른 인과관계론과 다른 중요한 측면은 뭐냐 하면 무엇을 주원인으로 하냐는 것. 무엇을 주원인으로 해서 현실의 고통이 발생하는가? 요게 불교가 다른 학파, 다른 종파, 다른 종교의 인과론과 다른 지점이고요. 예를 들면 신이 원인이다 하는 인과관계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불교 이전에 업이 원인이다 라고 하는 인과관계론을 가지는 것도 있습니다. 불교 안에서도 가래가 원인이다 라고 하는 인과관계를 펼친 것도 있고요. 사제설처럼요. 12연기설처럼 무명이 원인이다 라고 하는 인과관계론을 펼친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원인을 뭐로 삼느냐 하는 것의 문제이지, 뭐 인과관계 형태론 가지고 구별을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아예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현실에서 고통의 주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의 대답의 차이가 세계관도 바꾸고 수행론도 결정을 합니다. 이게 오늘 12연기설을 말씀드릴 때 제가 강조하고자 했던 가장 큰 원인,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원인으로 해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가 사제설과 12연기설은 다르고, 12연기설은 특히 무명을 근본 원인으로 해서 지혜를 통해서 무명을 파괴하는 수행법을 주장한 그런 어떤 계통에서 나온 연기설이다. 그래서 형태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일단 만든 다음에는 계속 재해석되는 과정을 밟았다 하는 것이 오늘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